408호의 증인. 일부 잠들어 있던 방, 깨어난 칼. 1. 새벽의 목소리. 제가 칼에 찔렸는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또박또박했다. 112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여자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없었다. 공포는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다. 마치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침착하게 신고하는 것처럼 그 여자는 자기 몸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놀랍도록 정확하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다. 친구는 죽은 것 같아요. 숨을 안 쉬어요. 새벽 5시 17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였다. 상황실 근무자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화면에 떠오른 주소는 논현동 527-8 스카이뷰 오피스텔 408호였다. 지금 출혈이 심한가요? 범인은 어디 있나요? 출혈은 괜찮아요. 팔을 다쳤어요. 범인은 도망갔어요. 아까 나갔어요. 언제요? 몇 분 전이요? 신고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이상했다. 너무 길었다. 마치 시간을 계산하는 것 같았다. 1시간 아니 1시간 반쯤 전인 것 같아요. 상황실 근무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1시간 반 전에 범인이 도망갔다면 왜 지금 신고하는 거지? 친구가 죽어가는데 왜 1시간 반이나 기다렸을까? 왜 지금 신고하셨어요? 바로 신고하지 않으신 이유가 정신을 잃었어요. 아까 깼어요. 그 대답은 합리적이었다. 너무 합리적이었다. 상황실 근무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 경동경찰서 강력팀과 119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했다. 현장까지는 차로 7분 거리였다. 강민수 경장은 그날 야간 근무조였다. 44살 강력계에서 15년을 보낸 베테랑이었다. 새벽 근무는 익숙했지만 새벽의 살인사건은 언제나 다른 종류의 긴장감을 가져왔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낮의 범죄보다 더 잔혹했고 더 계획적이었다. 순찰차의 사이렌이 새벽의 거리를 갈랐다. 강 경장은 조수석에서 사건 개요를 다시 확인했다. 여자 2명. 한 명은 사망 추정, 한 명은 생존. 흉기는 칼. 범인은 도주. 단순해 보이지만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새벽에 벌어진 칼부림 사건이 단순할 리 없다는 것을. 1시간 반 전에 범인이 나갔다고 했죠? 운전석에 김태호 순경이 물었다. 29살의 신참이었지만 머리는 빨랐다. 그렇다더군.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가 죽어가는데 1시간 반이나 뭐 했을까요? 정신 잃었다잖아. 그게 맞을까요? 강 경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경험은 또 다른 것도 말해주고 있었다.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가설도 세우지 말라는 것을. 스카이뷰 오피스텔은 논현동에서도 비교적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2층짜리 건물로 1층에는 편의점과 커피숍이 있었고 2층부터는 주거 공간이었다. 건물 앞에는 이미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강 경장이 차에서 내리자 구급대원 한 명이 다가왔다. 생존자는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팔에 자상이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사망자는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범인은 도주했다고 하더군요. 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는 낡았지만 작동했다. 4층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문이 닫혔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 경장은 고무장갑을 꺼내 끼었다. 김순경도 똑같이 했다. 현장 보존 잘 돼 있겠죠? 생존자가 움직였을 텐데요. 그래도 범인의 흔적은 남아있을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4층 복도는 고요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다른 호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복도는 일자형이었고 408호는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었다. 강 경장은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살폈다. 혈흔이 없었다. 칼부림이 있었다면 범인이 도망치면서 피를 묻히거나 흘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복도 바닥은 깨끗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도 어떤 얼룩도 보이지 않았다. 강 경장은 408호 앞에 멈춰섰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생존자를 옮기면서 열어둔 것이었다. 들어가겠습니다. 강 경장은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리고 냄새가 밀려왔다. 피의 냄새였다. 진하고 날카로웠다. 철 냄새와 비린내가 뒤섞인 죽음의 냄새. 강 경장은 15년 동안 이 냄새를 수십 번 맡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익숙해져서도 안 됐다. 이 냄새에 익숙해진다는 건 인간성을 잃는다는 뜻이었다. 현관 바닥도 깨끗했다. 냄새는 진한데 바닥에는 피가 없었다. 강 경장은 신발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원룸 구조였다. 현관을 지나면 작은 거실이 나오고 거실 왼쪽에 화장실, 오른쪽에 침실이 있었다. 냄새는 침실에서 나고 있었다. 경장님. 김순경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가 거실 바닥을 가리켰다. 강 경장이 시선을 따라가자 작은 얼룩이 보였다. 핏자국이었다. 하지만 닦인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걸레나 수건으로 문지른 것처럼 얼룩의 경계가 흐릿했다. 닦았네요. 왜 닦았을까요? 강 경장은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죽음이 누워 있었다. 이 깨끗한 방. 침대 위에 여자가 있었다. 황선아, 30살. 정보기술 IT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침대 한가운데에 누운 그녀의 몸에는 6군데의 자상이 있었다. 복부에 4군데, 등에 2군데. 혈흔은 침대 시트를 붉게 물들였지만 이상하게도 시트는 구겨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시체를 옮긴 뒤 다시 정돈한 것처럼 시트의 모서리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강 경장은 침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성급하게 들어가서는 안 됐다. 현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했다. 침실은 작았다.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전부였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다.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삐뚤어져 있었다. 아마 범행 과정에서 부딪힌 것 같았다. 감식반 불렀나? 네, 오는 중입니다. 강 경장은 천천히 침실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을 먼저 봤다. 침대 주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칼부림이 있었다면 피가 사방으로 튀었어야 했다. 벽에도, 바닥에도, 가구에도. 하지만 피는 침대 주변에만 집중돼 있었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일정 범위 안에만 있었다. 이거 닦은 것 같은데요? 김순경이 벽을 가리켰다. 강 경장이 다가가 보니 벽에 작은 핏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닦인 흔적이 있었다. 원래는 더 넓게 튀었을 텐데 누군가 물티슈나 걸레로 문질러서 대부분 지워진 상태였다. 범인이 닦았을까요? 그럴 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청소를 한다고? 그럼 생존자가요? 강 경장은 고개를 저었다. 생존자는 팔에 부상을 입었다. 출혈도 있었고 쇼크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청소를 할 리 없었다. 게다가 왜 청소를 하겠는가? 친구가 죽었는데?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황선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다. 사망 시각은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전으로 추정됐다. 신고 시각이 5시 17분이었고 생존자가 1시간 반 전에 범인이 나갔다고 했으니 범행 시각은 새벽 3시 반에서 4시 사이였다. 강 경장은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다. 핏자국이 스며든 매트리스 조각이었다. 크기는 대략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누군가 칼로 매트리스를 도려낸 것 같았다. 강 경장은 일회용 장갑을 낀 손으로 조각을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피가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왜 매트리스를 도려냈을까요? 김순경의 질문에 강 경장은 침묵했다. 그도 알 수 없었다. 범인이 도려낸 것일까? 아니면 생존자가? 도대체 왜? 감식반 왔습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강 경장은 매트리스 조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이수진 팀장이 감식 장비를 든 팀원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35살의 베테랑 과학수사요원이었다. 그녀는 현장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팀장은 장비를 내려놓고 형광등을 켰다. 루미놀 반응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였다. 루미놀은 혈흔과 반응에 파란색 형광을 내는 화학물질이었다. 닦여진 핏자국도 찾아낼 수 있었다. 불이 꺼지고 루미놀이 뿌려졌다. 그리고 침실 전체가 파랗게 빛났다. 벽, 바닥, 침대 프레임. 모든 곳에서 형광이 발광했다. 누군가 광범위하게 피를 닦아낸 것이었다. 원래 이 방은 피로 범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범인은 아니, 누군가는 1시간 반 동안 이 방을 청소했다. 이건, 이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도 10년 넘게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살인 후 청소가 아니라 강 경장이 말을 이었다. 청소를 위한 살인 같아. 그 말이 끝나자 침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형광은 여전히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죽음의 흔적이 지워진 자리에서 과학이 그것을 다시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지웠을까? 무엇을 숨기려고 했을까? 강 경장은 침대 밑에 매트리스 조각을 다시 봤다. 저것이 실마리였다. 범인은 저 매트리스 조각을 가져가지 않았다. 왜?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미 목적을 달성해서? 팀장님, 저 매트리스 조각 정밀 분석 부탁해요. 피만 묻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보내죠. 강 경장은 침실을 나왔다. 현관문을 다시 살폈다. 잠금 장치는 정상이었다. 파손된 흔적도 없었다. 디지털 도어락도 라크이었는데 화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다. 강제로 열린 흔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았거나 문이 안 잠겨 있었거나. 김순경이 말을 이었다. 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범인이 이 집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생존자 면담부터 하자. 병원이 어디래? 청담성 모병원입니다. 가자. 강 경장은 현장을 떠나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408호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숨어 있었다. 왜 이렇게 깨끗한가? 범인은 왜 1시간 반이나 현장에 머물렀는가? 무엇을 지우려 했는가? 복도를 걸으며 강 경장은 주변 호실들을 힐끔거렸다. 407호, 406호, 405호. 모두 조용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틀림없이 누군가는 뭔가를 들었을 것이다. 비명소리, 싸우는 소리, 아니면 문 여닫는 소리라도. 내일 아침에 전수조사 들어가야겠어. 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강 경장은 휴대폰을 꺼냈다.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확인했다. 박혜진, 30살, 프리랜서 디자이너. 황선아와는 대학 동기였고 어젯밤 급하게 하룻밤 묵게 됐다고 했다. 왜 급하게 묵었을까? 그것도 궁금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혜진의 진술이었다. 그녀는 범인을 봤다. 얼굴을 봤다. 그녀의 기억 속에 범인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강 경장과 김순경이 타자 문이 닫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강 경장은 계속 생각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 계획적이다. 그리고 범인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다. 3. 증언. 청담성 모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북적였다. 교통사고 환자, 술에 취한 사람들,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들. 강 경장은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박혜진을 찾았다. 간호사는 진료실 3번을 가리켰다. 지금 봉합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 경장은 진료실 밖 의자에 앉았다. 김순경은 자판기 커피를 사왔다. 뜨겁고 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잠이 쏟아졌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이 사건의 첫 단추가 지금 저 문 안에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진료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고 그 뒤로 한쪽 팔에 붕대를 감은 여자가 나왔다. 박혜진이었다.
창백한 얼굴, 충혈된 눈, 떨리는 손. 그녀는 전형적인 쇼크 상태였다. 박혜진 씨? 네. 경동경찰서 강력팀 강민수 경장입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 경장은 그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사생활은 보장됐다. 혜진이 의자에 앉자 강 경장도 마주 앉았다. 김순경은 문 옆에 섰다. 힘드시겠지만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혜진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그저 눈물만 조용히 흘릴 뿐이었다. 강 경장은 기다렸다. 성급하게 재촉하면 안 됐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자기 속도로 말해야 했다. 어제 선아한테 연락받았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집에 놀러 오라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고. 저도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 전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저녁 8시쯤. 선아 씨와는 어떤 사이셨나요? 대학 동기예요. 서한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친하게 지냈어요. 졸업하고도 자주 만났고. 어젯밤에는 뭐 하셨어요? 술 마시고, 수다 떨고 영화 보고. 평범하게 놀았어요. 12시쯤 잤어요. 방은 어떻게 쓰셨어요? 같이 잤어요. 침대가 퀸 사이즈라서 둘이 자도 괜찮았어요. 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그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혜진은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강 경장은 물 한 잔을 건넸다. 혜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새벽 4시쯤 눈을 떴어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일어나려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인기척이요? 네. 발소리 같은 거 아주 작았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선아가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썼어요. 그 다음엔요? 문이 열렸어요. 침실 문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 경장은 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누구였나요? 모르는 남자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생겼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70cm 정도? 마른 체격이었고 머리는 옆으로 넘겼어요. 이마가 보였어요. 옷은요? 티셔츠 같은 거 입었어요. 줄무늬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요? 젊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강 경장은 빠르게 메모했다. 키 170cm, 마른 체격,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줄무늬 티셔츠. 구체적인 인상착이었다. 그 남자가 뭘 했나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 떨렸다. 제 쪽으로 왔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못 질렀어요. 목이 안 나왔어요. 그때 선아가 깼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선아 씨가요? 네. 선아가 소리 지르면서 그 남자를 밀쳤어요. 저를 보호하려고 저를 뒤로 밀치고 자기가 막아섰어요. 눈물이 더 흘렀다. 혜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남자가 선아를 찔렀어요. 여러 번. 배를, 옆구리를 선하는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박혜진 씨는요? 언제 다치셨어요? 저도 막으려고 했어요. 그 남자를 밀치려고 했는데 칼이 팔에 한 번 긋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넘어졌어요. 그 남자는 그 다음에 뭘 했나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남자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제 숨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숨을요? 네. 제 목에 손을 갖다 댔어요. 맥박을 재는 것처럼. 그리고 선아한테도 갔어요. 선아 목에도 손을 갖다 댔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강 경장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충동적으로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었다.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건 계획적인 범죄자의 행동이었다. 그 다음엔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 남자가 없었어요. 몇 시에 눈 뜨셨어요? 5시 조금 넘어서요. 시계를 봤어요. 그 사이에 1시간이나 지났네요. 네. 눈 떴을 때 주변이 어땠나요? 혜진은 잠시 생각했다.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뭐가 이상한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끗했어요. 깨끗했다고요? 네. 피가 원래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바닥이랑 벽이 닦여 있었어요. 강 경장은 펜을 멈췄다. 그게 확실한가요? 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닦았을까? 근데 그때는 선아 생각밖에 안 났어요. 선아가 숨을 안 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신고했어요. 강 경장은 메모를 다시 읽었다. 범인은 살인을 저지른 뒤 1시간 동안 현장에 남아서 청소를 했다. 왜? 무엇을 지우려고? 지문? DNA? 아니면 다른 무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그 남자 얼굴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도요. 어두웠지만 윤곽은 기억나요. 고맙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나중에 몽타주 만타지 작업 부탁드릴 수도 있어요. 강 경장은 일어섰다. 혜진도 일어나며 물었다. 경장님, 그 남자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겁니다. 강 경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반드시요. 병원을 나오며 강 경장은 김순경에게 말했다. 현장으로 다시 가자. 주변 호실 조사 시작해야 해. 지금요? 새벽인데요.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았거나 문이 안 잠긴 걸 알았다는 건 그 건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주민들 전부 조사해야 해. 알겠습니다. 순찰차가 다시 스카이뷰 오피스텔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도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강 경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범인은 왜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했을까? 그냥 도망가면 됐을 텐데. 왜 1시간이나 현장에 머물렀을까? 대답은 하나였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발각되면 자신이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웠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다. 강 경장은 그걸 믿었다. 15년 동안 강력계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이었다. 범인은 반드시 실수를 한다. 아무리 계획적이어도, 아무리 철저해도 어딘가에는 틈이 있다. 그 틈을 찾는 게 자신의 일이었다. 2부 모두가 범인처럼 보이는 밤. 4. 복도의 남자들. 오전 9시 스카이뷰 오피스텔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경찰 통제선이 쳐진 4층 복도에는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 경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로는 느껴지지 않았다. 아드레날린이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현장 감식 보고 올라왔습니다. 이수진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화면에는 408호 내부 사진들이 가득했다. 루미놀 반응 결과 침실 전체에서 광범위한 혈흔이 검출됐어요. 벽, 바닥, 침대 프레임, 문 손잡이 전부 닦여 있었지만 루미놀에는 반응했습니다. 범인이 1시간 동안 청소한 거네. 맞아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팀장이 화면을 확대했다. 욕실에서 사용된 수건과 걸레를 찾았는데 락스클로라크스 냄새가 났어요. 범인이 표백제로 혈흔을 지우려 한 거죠. 철저하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변기 물탱크를 열어봤더니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비닐봉지? 네. 그 안에 고무장갑이랑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어요. 강 경장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범인 거? 아마도요. DNA 검사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범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일부러 모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왜? 현장에 떨어질까봐 미리 뽑아서 버린 것 같아요. 완전히 계획적이에요. 강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범인은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살인범들은 현장에서 패닉 상태에 빠진다. 흥분하고 실수하고 흔적을 남긴다. 하지만 이 범인은 달랐다.
냉정했고 체계적이었다. 매트리스 조각은요? 국과수로 보냈어요. 결과 나오려면 사흘 정도 걸릴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팀장이 가고 박재현 형사가 다가왔다. 39살의 베테랑으로 탐문조사 전문가였다.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건물 주민 명단입니다. 총 48세대 63명 거주 중이에요. 전과자는 3명이요. 307호 이중호 성추행 전과 2범, 209호 최태양 강도 전과 1범, 516호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에요. 516호도 전과가 있나? 아니요. 근데 경찰 조사 이력이 있어요. 작년에 손님이랑 싸움 벌여서 한 번 조사받았대요. 강 경장은 명단을 넘겨봤다. 407호에는 김현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29세,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다. 407호는 뭐 하는 사람이야? 택배 분류 알바생이래요. 야간 근무. 혼자 살고 있고 별다른 전과는 없어요. 다들 언제부터 살았어? 대부분 1년 이상 됐어요. 이중호는 3년, 최태양은 2년, 김현철은 8개월. 황선아는 1년 반이요. 강 경장은 명단을 덮었다. 전과자들부터 조사하자. 307호부터.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307호로 향했다. 강 경장도 따라갔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그제야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경찰입니다. 잠깐 문 열어주시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위층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열렸다. 하지만 반쯤만 열렸다. 방범 체인이 걸려 있었다. 틈 사이로 40대 후반의 남자 얼굴이 보였다. 이중호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1시쯤요. 중간에 깬 적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소리 듣지 못하셨어요? 비명이나 싸우는 소리 같은 거요. 못 들었어요. 나 깊게 자요. 강 경장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이중호는 시선을 피했다. 혹시 408호 황선아 씨 아세요? 몰라요. 같은 층에 사는데 모른다고요? 관심 없어요. 어젯밤 외출하신 적은요? 없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박 형사가 물었다. 그럼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데 무슨 알리바이요? CCTV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알겠죠. 이중호의 표정이 굳었다. 뭐하러 CCTV까지 봐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협조 좀 해주세요. DNA 채취만 하면 돼요. 싫어요. 왜요? 내 권리야. 영장 없으면 안 돼요. 강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전과자들은 다 똑같았다. 경찰을 믿지 않았고 협조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한번 전과자가 되면 평생 의심받았다. 억울한 경우도 많았다. 알겠습니다. CCTV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강 경장과 박 형사는 복도를 걸으며 대화했다. 저 사람 수상한데요. 비협조적인 것뿐이야. 전과자들은 다 그래. DNA 채취 거부하는 거 보니까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영장 받아야지. 두 사람은 다음 호실로 향했다. 516호였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다. 박 형사가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여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문이 조금 열렸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위층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사건인데요? 살인 사건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여기서요? 네.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아니요. 저희 새벽에 들어왔어요. 몇 시예요? 4시쯤요. 강 경장은 귀를 기울였다. 범행 시각과 겹쳤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어요?
네. 복도에 누구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셋이 같이 사세요? 네. 다들 집에 계세요? 여자가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싫어요. 왜요? 변호사 오면 얘기할게요. 우리가 수사하는 거예요. 협조해 주시면. 협조 안 해요. 나가주세요. 문이 닫혔다. 강 경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것들도 비협조적이네요. 전과 때문에 경찰 믿기 싫은 거겠죠. 근데 새벽 4시에 들어왔다는 건 범행 시각이랑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여자 셋이서 살인을 저질렀을 것 같지는 않아. 강 경장은 다음 호실로 향했다. 209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금방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문을 활짝 열고 나왔다. 최태양이었다. 근육질 체격의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뭐야? 말투부터 공격적이었다. 경찰인데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 나야? 맨날 나만 의심하네. 뭐 하셨어요, 어젯밤에? 알바 갔다 왔어요. 편의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확인 가능해요? CCTV 보면 되잖아요. 맨날 이러지 말고 좀. 최태양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 경장은 그의 태도를 이해했다. 전과가 있으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의심받았다. 억울할 만했다. 408호 황선아 씨 아세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복도에서 스친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말 안 해봤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알바 갔다니까요. 집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편의점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여기서 300m. 진 편의점이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박 형사가 말했다. 편의점 CCTV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래. 근데 알리바이 있을 것 같아. 너무 당당해. 두 사람은 계속 호실을 돌았다. 대부분 직장인들이라 집에 없었다.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했다. 4층은 조용한 층이었다. 다들 자기 일만 하고 이웃에게 관심이 없었다. 오후 2시쯤 됐을 때 강 경장은 407호 앞에 섰다. 김현철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집에 없나 봐요. 야간 근무라고 했지? 자고 있을 수도 있어. 강 경장은 문을 두드렸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마른 체격의 남자가 헝클어진 머리로 나타났다. 김현철이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경찰입니다. 408호에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김현철은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고 회색 추리닝 차림이었다. 머리는 28 가르마로 넘어가 있었고 키는 대략 170cm 정도였다. 박혜진이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했다. 강 경장은 속으로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어젯밤에 뭐 하셨어요? 일 갔다 왔어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택배 분류 알바요.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요. 그럼 사건 시각에는 집에 없으셨네요.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요? 새벽 4시쯤이요. 그럼 저 일하고 있었어요. 확인 가능해요? 회사에 물어보면 되죠. 쿠팡 물류센터요. 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408호 황선아 씨 아세요? 김현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본 적 있어요. 친한가요? 아니요. 인사만 했어요. 어떤 사람이던가요? 조용했어요. 말수 적고. 자주 봤어요? 아니요. 가끔. 저도 밤에 일하니까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강 경장은 김현철의 눈을 봤다.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떨리지도 않았다. 차분했다.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아니요. 소리 같은 거요? 저 일하고 있었잖아요.
일 끝나고 집 들어올 때요? 아, 그때요. 김현철이 잠시 생각했다. 이상한 사람 봤어요. 강 경장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상한 사람이요? 네. 새벽 5시쯤 들어왔는데 복도에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요? 젊었어요. 20대 후반쯤 줄무늬 티셔츠 입고 있었고 강 경장은 숨을 멈췄다. 박혜진이 묘사한 범인과 똑같았다. 키는요? 저랑 비슷했어요. 170cm쯤? 머리는요? 옆으로 넘겼어요. 이마가 보였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서성이고 있었어요. 계단 쪽에. 얼굴 봤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인상은 기억나요. 강 경장은 메모를 빠르게 적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새벽에 복도에 서 있길래. 근데 뭐 범죄인 줄은 몰랐죠. 나중에 경찰차 오는 거 보고 뭔가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네요. 혹시 그 남자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요. 강 경장은 명함을 꺼냈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김현철은 명함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박 형사가 속삭였다. 경장님 이거 알아? 목격자야. 근데 이상한 게 그 남자 인상착의가 생존자 진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더 신빙성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박 형사가 407호 문을 가리켰다. 저 사람 인상착의도 비슷하지 않아요? 강 경장은 멈칫했다. 박 형사 말이 맞았다. 김현철은 키 170cm, 마른 체격, 28가르마. 그가 묘사한 수상한 남자와 거의 똑같았다. 설마 자기 자신을 목격했다는 건 아니겠죠? 강 경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연일까? 아니면 계산된 것일까? 일단 알리바이 확인하자. 쿠팡 물류센터에 전화해봐. 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강 경장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중호는 비협조적이었지만 범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516호 여자들은 시간대가 겹쳤지만 동기가 없었다. 최태양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리고 김현철은 목격자였다. 하지만 왜인지 찝찝했다. 너무 자세했다. 목격자치고는 너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한 남자가 자기 자신과 닮았다는 것도 이상했다. 강 경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박 형사가 전화를 끊고 다가왔다. 쿠팡 물류센터 확인했습니다. 김현철,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아침 5시까지 근무 확인됐어요. CCTV는요? 있대요. 보내달라고 했어요. 좋아. 최태양 편의점도 확인해. 네. 강 경장은 담배를 꺼냈다. 금연 구역이었지만 상관없었다. 한 대를 피워 물고 불을 붙였다. 연기가 폐로 들어갔다. 니코틴이 뇌를 자극했다. 정신이 조금 맑아졌다. 뭔가 빠뜨린 게 있었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뭘 놓쳤는지 알 수 없었다. 강 경장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후에 해가 눈부셨다. 사건은 밤에 일어났지만 수사는 낮에도 계속됐다. 범인은 어디 있을까? 이미 도시를 떠났을까? 아니면 아직 가까이 있을까? 대답은 곧 나올 것이었다. 가장 먼저 말한 사람. 오후 5시, 강 경장은 경찰서로 돌아왔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CCTV 분석도 진행 중이었다. 박 형사는 주변 편의점과 건물들의 CCTV를 확보하느라 밖에 나가 있었다. 강 경장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황선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웃고 있는 얼굴. 평범한 회사원.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다. 가족들은 멀쩡했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그녀를 죽였을까? 무작위 범죄? 아니다. 범인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혹은 문이 안 잠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계획적이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황선아를 노린 범죄? 그것도 아니었다.
박혜진이 같이 있었다는 건 범인도 몰랐을 것이다. 황선아는 혼자 사니까.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혜진이 놀러 왔다. 범인은 당황했을 것이다. 계획이 틀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둘 다 죽이려 했다. 하지만 혜진은 살았다. 왜? 강 경장은 혜진의 진술을 다시 읽었다. 그 남자는 선아를 찌른 뒤 제 숨을 확인했어요. 제 목에 손을 갖다 댔어요. 맥박을 재는 것처럼. 확인했다. 범인은 혜진이 죽었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왜?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칼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도 범인은 혜진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쇼크 상태로 쓰러진 혜진을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찌르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다. 1시간 반 동안. 왜 그렇게 오래 청소했을까? 강 경장은 현장 사진들을 다시 봤다. 루미놀 반응 사진. 파란 형광이 방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벽, 바닥, 문, 심지어 천장까지. 범인은 사다리를 가져와서 천장도 닦았다. 철저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도려냈다. 왜? 강 경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수진 팀장이었다. 경장님, 국과수에서 급하게 연락 왔어요. 뭐래? 매트리스 조각에서 정액이 검출됐대요. 강 경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액? 네. 극소량이지만 DNA 추출 가능하대요. 지금 분석 중이래요. 피해자 남자친구 거 아니야? 황선아는 6개월째 연애 안 했어요. 박혜진은 기혼자고요. 그럼 이건 제3자 겁니다. 아마 범인일 거예요. 강 경장의 심장이 뛰었다. 얼마나 걸려? 내일 아침에는 나온대요. 빨리 해달라고 해. 최우선으로. 네. 전화를 끊고 강 경장은 다시 앉았다. 정액. 매트리스에서 정액이 나왔다. 그게 범인 거라면 범인은 황선아의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것도 황선아가 모르게. 몰래 들어갔다. 황선아가 자는 동안. 그리고 침대에서 무언가를 했다. 강 경장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스토킹이었다. 범인은 황선아를 오랫동안 지켜봤다. 집에 몰래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날 실수로 매트리스에 정액을 묻혔다.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러 다시 왔다. 하지만 그날 밤 박혜진이 있었다. 계획이 틀어졌다. 그래서 둘 다 죽이려 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도려냈다. 강 경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범인은 스토커였다. 건물 내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황선아의 생활 패턴을 알고 있었고, 문이 안 잠긴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강 경장은 주민명단을 다시 펼쳤다. 전과자 3명, 그리고 407호 김현철. 김현철, 목격자. 아니,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강 경장은 김현철의 진술을 다시 읽었다. 새벽 5시쯤 들어왔는데 복도에 남자가 있었어요. 새벽 5시. 범행 시각은 새벽 4시. 1시간 차이. 김현철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시각은 새벽 5시. 그리고 그때 복도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범인이 1시간 동안 복도에 서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아니면 김현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 경장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형사였다. 쿠팡 물류센터 CCTV 받았어? 네, 방금 이메일로 받았어요. 김현철 퇴근 시각 확인해봐. 정확히. 잠깐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박 형사의 목소리. 오전 4시 52분에 퇴근 찍혔네요. 4시 52분? 네. 강 경장은 계산했다. 물류센터에서 오피스텔까지는 차로 15분 거리였다. 버스를 타면 25분. 그렇다면 김현철이 집에 도착한 시각은 대략 5시 15분에서 20분 사이였다. 신고 시각이 5시 17분이었다. 김현철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혜진이 신고를 한 뒤였다. 그렇다면 김현철이 복도에서 본 수상한 남자는 누구인가? 범인은 1시간 반 전에 이미 나갔다.
박혜진의 진술이 맞다면, 그렇다면 김현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왜? 강 경장은 다시 김현철의 인상착의를 떠올렸다. 키 170cm, 마른 체격, 28가르마. 그가 묘사한 수상한 남자와 똑같았다. 그리고 박혜진이 묘사한 범인과도 똑같았다. 강 경장은 책상을 쳤다. 제3길 이 새끼? 박 형사가 물었다. 경장님? 407호 김현철. DNA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당장. 네? 왜요? 그냥 해. 빨리. 강 경장은 전화를 끊고 일어섰다. 이수진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407호 김현철 DNA 채취해야 해요. 갑자기요? 의심됩니다. 당장 영장 청구할게요. 알겠어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강 경장은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을 청구했다. 긴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2시간 안에 영장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2시간. 강 경장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봤다. 오후 5시 30분. 영장이 나오면 7시 30분. 그때 김현철을 찾아가서 DNA를 채취한다. 그리고 국과수 결과를 기다린다. 만약 일치한다면 김현철이 범인이다. 그는 황선아를 스토킹했다. 몰래 집에 들어갔다. 매트리스에 정액을 묻혔다. 그 증거를 없애러 다시 왔다. 하지만 박혜진이 있었다. 그래서 둘 다 죽이려 했다. 실패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도려냈다. 그리고 청소를 했다. 1시간 반 동안.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경찰에게 먼저 다가왔다.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강 경장은 소름이 돋았다. 이런 범인은 처음이었다. 계획적이고 대담하고 심지어 경찰을 속이려 했다. 목격자 행세를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척했다. 하지만 실수를 했다. 너무 자세했다.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묘사했다. 강 경장은 일어나 창문 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사건이 시작된 건 밤이었고 끝나는 것도 밤이 될 것 같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검사였다. 영장 나왔어요. 지금 팩스로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강 경장은 팩스기로 달려갔다. 영장이 출력되고 있었다. DNA 채취 영장. 대상 김현철. 강 경장은 영장을 집어들고 이수진 팀장에게 전화했다. 영장 나왔어요. 지금 갑니다. 준비됐어요. 강 경장은 박 형사와 함께 순찰차에 올랐다. 이수진 팀장도 감식 차량을 타고 뒤따랐다. 저녁 7시 40분 차량 2대가 스카이뷰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407호 앞에 섰다. 강 경장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강 경장은 문을 두드렸다. 쿵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김현철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 그리고 문골이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렸다. 김현철이 나타났다. 역시 헝클어진 머리에 추리닝 차림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DNA 채취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겠어요? 김현철의 얼굴이 굳었다. DNA요? 왜요? 수사상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할 수 있어요. 김현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이수진 팀장이 앞으로 나와 면봉을 꺼냈다. 김현철의 입안을 긁어 타액을 채취했다. 30초도 안 걸렸다. 채취가 끝나자 이 팀장은 샘플을 밀봉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강 경장은 김현철을 봤다. 그는 여전히 차분했다. 떨림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혹시 더 여쭤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문이 닫혔다. 강 경장은 복도를 걸으며 이 팀장에게 물었다. 얼마나 걸려요? 국과수가 급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내일 오전에는 나올 거예요. 빨리 부탁해요. 네. 강 경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별이 떠 있었다. 맑은 밤이었다. 하지만 강 경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만약 DNA가 일치한다면 김현철은 범인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매트리스에 정액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살인을 증명할 수 없다.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칼을 들고 있었다는 증거,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 이 모든 게 필요했다. 하지만 김현철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CCTV에도 찍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을까? 강 경장은 순찰차에 앉아 생각했다. 뭔가 빠뜨린 게 있었다. 중요한 단서를.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다. 경장님, 편의점 CCTV도 확인했어요. 박 형사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최태양, 알리바이 확실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속 편의점에 있었어요. 그렇군. 307호 이중호는요? CCTV에 안 나와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516호는 새벽 4시 10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게 찍혔어요. 3명 다 같이. 그럼 범행 시각에는 집에 없었네. 네. 강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용의자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다. 이중호는 비협조적이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최태양은 알리바이가 확실했다. 516호도 시간대가 안 맞았다. 남은 건 김현철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알리바이가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강 경장은 다시 CCTV를 확인했다. 쿠팡 물류센터 CCTV. 김현철이 밤 10시에 출근하는 모습. 그리고 새벽 4시 52분에 퇴근하는 모습. 분명히 찍혀 있었다. 그렇다면 새벽 4시에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 하지만 매트리스에서 나온 정액은 내일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이었다. 강 경장은 눈을 감았다. 피로가 밀려왔다. 이틀 밤을 거의 안 잤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범인이 가까이 있었다. 느낌이 그랬다. 407호. 김현철.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침착한 상태일까? 강 경장은 눈을 뜨고 407호를 올려다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강 경장은 차에서 내렸다. 감시 붙여. 김현철이 건물 밖으로 나가면 바로 연락해. 네. 박 형사는 차에 남아 오피스텔을 지켰다. 강 경장은 경찰서로 돌아갔다.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쓰고 차가운 커피였지만 상관없었다. 잠만 쫓으면 됐다. 시계를 봤다. 밤 9시. 국과수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온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려웠다. 범인이 눈앞에 있는데 손을 쓸 수 없었다. 강 경장은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이었다. 반드시. 그리고 찾았다. 혜진의 진술 중 한 부분. 그 남자는 선아를 찌른 뒤 제 숨을 확인했어요. 확인했다. 왜 확인했을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왜 중요했을까?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그랬다면 확실하게 죽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 경장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다. 범인은 황선아를 죽이러 왔다. 하지만 박혜진이 있었다. 예상 밖이었다. 그래서 둘 다 공격했다. 선아는 여러 번 찔렀다. 확실히 죽이려고. 하지만 혜진은 한 번만 긋고 지나갔다. 왜? 시간이 없어서? 아니다. 범인은 1시간 반 동안 현장에 있었다. 시간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일부러 살려둔 걸까? 왜? 강 경장은 숨을 멈췄다. 목격자. 범인은 목격자가 필요했다. 왜? 자기 자신을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강 경장은 소름이 돋았다. 이제 퍼즐이 완전히 맞춰졌다. 김현철은 박혜진을 일부러 살려뒀다. 그녀가 범인을 목격하도록.
그리고 그 범인의 인상착의는 김현철 자신과 비슷했다. 하지만 김현철은 알리바이가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박혜진이 본 사람은 누구인가? 김현철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아니다. 김현철 자신. 하지만 어떻게? 알리바이가 있는데? 강 경장은 다시 CCTV를 확인했다. 쿠팡 물류센터. 김현철이 10시에 출근하고 4시 52분에 퇴근한다. 중간에 나간 흔적이 없다. 아니 잠깐. 강 경장은 CCTV를 천천히 돌려봤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김현철이 계속 일하고 있었다. 택배 박스를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에 싣고 바코드를 찍고. 하지만 강 경장은 한 장면에서 멈췄다. 새벽 3시 30분. 김현철이 화장실에 간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리고 40분 뒤 4시 10분에 다시 나타난다. 40분. 화장실에 40분? 강 경장은 물류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관리자가 받았다. 김현철이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죠? 10시부터 5시까지요. 중간에 어디 나간 적 있나요? 글쎄요, CCTV 보면 알 텐데. 새벽 3시 30분에 화장실 간 뒤 40분 동안 안 보였어요. 아, 그거요? 그때 담배 피우러 나갔을 거예요. 담배요? 네. 김현철 담배 피워요. 흡연 구역이 밖에 있거든요. 강 경장은 숨을 멈췄다. 밖에요? 네. 건물 뒤쪽. CCTV 없는 곳이요. 거기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는 있죠. 근데 왜 나가요? 일해야 하는데. 차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차요? 직원 주차장이 거기 있긴 한데. 강 경장은 전화를 끊었다. 40분. 김현철은 새벽 3시 30분에 물류센터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갔다. 15분이면 도착한다. 3시 45분 도착. 범행을 저지른다. 10분이면 충분하다. 3시 55분. 다시 차를 타고 물류센터로 돌아간다. 15분. 4시 10분 도착. CCTV에 다시 나타난 시각이 4시 10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강 경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박 형사에게 전화했다. 407호 김현철 차량 번호 확인해. 당장. 네. 강 경장은 교통관제센터에 전화해서 새벽 3시 40분부터 4시 10분 사이 스카이뷰 오피스텔 주변 CCTV를 요청했다. 30분 뒤 결과가 왔다. 검은색 아반떼 한 대가 3시 45분에 오피스텔 뒷골목에 주차했다. 그리고 4시 5분에 떠났다. 차량 번호를 확인했다. 김현철의 차였다. 강 경장은 주먹을 쥐었다. 잡았다. 3부 가장 먼저 말한 사람. 6. 매트리스의 비밀. 다음날 아침 9시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다. DNA 일치합니다. 이수진 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매트리스에서 나온 정액과 김현철의 DNA. 99.99% 일치해요. 강 경장은 눈을 감았다. 드디어. 보고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낼게요. 강 경장은 팩스기 앞에 섰다. 보고서가 출력되기 시작했다. DNA 분석 결과. 일치율 99.99%. 오차 범위 0.01%. 통계적으로 김현철이 맞다는 뜻이었다. 강 경장은 보고서를 들고 검사실로 달려갔다. 긴급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DNA 일치, 차량 CCTV, 알리바이 허점. 검사는 영장을 즉시 발부했다. 오전 10시 강 경장은 체포조를 편성했다. 박재현 형사, 김태호 순경, 그리고 경찰관 4명. 총 7명이 스카이뷰 오피스텔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407호 앞에 섰다. 강 경장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강 경장은 문을 두드렸다. 김현철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발소리. 느렸다.
마치 겁먹은 것처럼. 문이 열렸다. 김현철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은 충혈돼 있었다. 잠을 못 잔 것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도 떨렸다. 김현철 씨,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뭐요? 황선아 씨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 공포가 떠올랐다. 저 안 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무슨 증거요? 강 경장은 보고서를 꺼냈다. 당신 DNA가 피해자 집 매트리스에서 나왔어요. 정액으로요. 김현철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다. 그건. 그리고 새벽 3시 40분에 당신 차가 이 건물 뒤에 주차된 게 CCTV에 찍혔어요. 4시 5분에 떠났고요. 그건 제가 물류센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왔죠? 황선아 씨를 죽이러. 김현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섰다. 강 경장이 수갑을 꺼내자 김현철은 손을 내밀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졌다. 가시죠. 김현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순찰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현철은 뒷좌석에 앉았다. 강 경장도 옆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경찰서까지는 10분 거리였다. 차 안은 침묵이었다. 김현철은 창밖만 봤다. 강 경장은 그를 관찰했다. 더 이상 침착하지 않았다. 무너졌다. 왜 그랬어요? 강 경장이 물었다. 김현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황선아 씨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한테? 김현철은 여전히 침묵했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 알아냈으니까. 차는 계속 달렸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지나갔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김현철에게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자유로운 마지막 아침. 경찰서에 도착했다. 김현철은 조사실로 인도됐다. 강 경장은 조사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얘기해 보세요. 황선아 씨를 언제부터 알았어요? 김현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8개월 전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제가 이사 왔을 때 복도에서 처음 봤어요.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네. 말 걸어봤어요? 아니요.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김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복도 끝에서 담배 폈어요. 선아 씨 퇴근 시간 맞춰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김현철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어느 날 문이 안 잠긴 걸 알았어요. 선아 씨가 늦게 들어와서 서둘러 자는 날이었어요. 문을 덜 닫았나 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보려고만 했어요. 자는 모습? 그것만 보고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됐죠? 김현철은 고개를 숙였다. 침대 밑에 숨었어요. 선아 씨가 자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흥분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에 정액을 묻혔어요. 네. 강 경장은 한숨을 쉬었다. 전형적인 스토커였다. 병적인 집착. 건강하지 못한 욕망. 그 뒤로도 계속 들어갔어요? 아니요. 무서웠어요. 들킬까봐. 근데 그 흔적이 걱정됐어요. 매트리스에 남은 거요. 언젠가 들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우러 갔어요? 내 매트리스를 도려내려고 했어요. 그 부분만. 근데 박혜진 씨가 있었죠? 네, 몰랐어요. 선아 씨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2명이었어요. 깼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김현철은 눈물을 흘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패닉 상태였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매트리스 도려내려고. 근데 선아 씨가 저를 막았어요. 그래서 찔렀어요. 여러 번요? 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박혜진 씨는요? 저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팔을 그었어요. 근데 더 찌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살려뒀어요? 아니요.
죽은 줄 알았어요.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강 경장은 메모했다. 그 다음에 청소했어요? 네, 제 흔적을 지워야 했어요. 지문, 머리카락, 피, 전부 닦았어요. 1시간 반 동안요? 네. 그리고 매트리스를 도려냈어요? 네, 근데 전부 못 가져갔어요. 너무 컸어요. 일부만 도려냈어요. 강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침대 밑에 조각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다. 물류센터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왔어요? 김현철은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와 있었어요. 혜진 씨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목격자 행세를 했어요? 내일 제보하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협조적인 이웃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요? 김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중간에 빠져나왔죠. 내일 그걸 모를 줄 알았어요. 강 경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김현철 씨, 당신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수사를 방해했어요. 이건 중대한 범죄예요. 김현철은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강 경장은 그를 지켜봤다. 동정심은 없었다. 그는 황선아의 목숨을 빼앗았다. 한 사람의 미래를, 꿈을, 사랑을 빼앗았다. 그저 자기 욕망 때문에. 후회해요? 강 경장이 물었다. 김현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매일 후회해요. 황선아 씨한테 미안해요? 네, 정말 미안해요. 그럼 됐어요.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강 경장은 일어났다. 조사는 끝났다. 자백을 받았다. DNA 증거, CCTV, 그리고 자백.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다. 검사는 살인죄, 살인미수죄, 증거인멸죄, 주거침입죄로 기소할 것이었다. 강 경장은 조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창문 밖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하지만 강 경장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황선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족은 영원히 그녀를 잃었다. 박혜진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것이었다. 그리고 김현철은 그는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었다. 후회하며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생각하며 강 경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차가웠지만 상관없었다. 사건이 끝났다.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될까? 왜 집착은 살인으로 이어질까? 사랑은 언제 증오가 될까? 강 경장은 대답을 알 수 없었다. 15년 동안 강력계에서 일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어두운 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다. 웃고 떠들고 살아가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강 경장은 다시 그 사건을 맡을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의 일이었으니까. 범인을 잡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피해자를 위해 싸우는 것. 강 경장은 커피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음 사건 파일을 펼쳤다. 일은 끝나지 않았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